여러분, 혹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옛말 믿으시나요? 저는 그 말을 뼈저리게, 아니 제 뼛속 깊이 새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도 채 끝나지 않아 제 몸 하나 건사하기조차 힘겨웠던 그 시절, 핏덩이 조카를 품에 안고 찾아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시동생. 저는 그 애처로운 눈물이 진짜인 줄만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손길이 실은 저와 제 남편을 이용해 먹기 위한 소름 끼치는 연극의 서막이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착한 며느리, 착한 형수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 하지만 제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뻔뻔한 그들을 향해 시원하게 복수의 칼날을 겨눈 저의 이야기. 과연 그 끝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있어야 제가 힘을 내서 이 기막히고 억울했던 사연을 끝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천둥 번개가 치던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퍼붓는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죠. 출산한 지 이제 겨우 3주. 산후풍이 무서워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찜통 같은 방구석에 누워있는데 온몸에 뼈마디가 쑤셔왔습니다. 친정 엄마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가신 사이 적막한 집 안에는 빗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 밖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안방에서 자고 있는 제 딸아이가 우나 싶어 화들짝 놀라 아기 침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천사 같은 얼굴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죠. 내가 너무 피곤해서 환청을 듣나? 싶어 다시 자리에 누우려는데 이번엔 아주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쉴 새 없이 울리는 벨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파르르 떨고 있는 한 남자, 바로 제 시동생이었습니다. 도어락을 풀고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비린 비냄새와 함께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시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는 겉싸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얇은 담요 하나만 뒤집어 쓴 갓난아기, 바로 제 조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죠. 아기의 얼굴은 추위에 질려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시동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이 비를 뚫고. 제 물음에도 시동생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일단 아기가 걱정되어 들어오라고 손짓하며 수건을 건넸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시동생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바짓단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현관 타일을 적셨고 시동생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싸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놀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아주 큰 사단이 났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시동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형수, 애 엄마가 도망갔어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도망이라니? 동서는 저보다 한 달 늦게 출산해 이제 막 산후조리원에서 나왔을 터였습니다. 몸도 아직 성치 않을 산모가 갓난쟁이를 두고 도망을 갔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서랑 싸우기라도 했어요? 시동생은 머리를 감싸 쥐며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집안은 엉망이고 아기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 뼛속까지 시린 냉골방에 누워 울고 있더랍니다. 옷가지랑 폐물은 싹 사라졌고 처가에 전화해봐도 모른다며 전화를 끊더라는 겁니다. 형수, 저 진짜 어떡해요? 애 엄마가 작정하고 나간 것 같아요. 전화기도 꺼져 있고. 엉엉 우는 시동생을 보며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핏덩이를 두고 야반도주라니요.
동서가 그럴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난산 끝에 얻은 귀한 딸이라 몸 회복이 무척 더딘 상태였습니다. 손목은 너덜너덜해져서 물컵 하나 들기도 힘들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전몸살 기운까지 있어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엄마 없는 갓난쟁이 조카라니요. 제 품에 안긴 조카는 배가 고픈지 제 가슴팍을 파고들며 울어댔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제 머리를 윙윙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앞으로 2시간은 지나야 오실 텐데 저 혼자 신생아 둘을 감당해야 한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우는 조카를 달래느라 안아주는데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제 손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새끼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이 지옥 같은 육아 전쟁터에 폭탄이 하나 더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동생은 제 눈치를 살금살금 살피더니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형수, 당장 애 맡길 데가 없어서 그런데 딱 며칠만 동서 찾을 때까지만 좀 봐주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내 몰골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퉁퉁 부은 얼굴과 손목 보호대를 찬 양손. 누가 봐도 환자인 저에게 신생아를 맡기다니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아니, 이건 거절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련님, 저 지금 내 몸도 성치 않아요. 제 딸 하나 보는 것도 엄마 도움 받아서 겨우 하고 있는데 신생아 둘을 어떻게 봐요? 그건 무리예요. 단호하게 거절하자 시동생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애원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맡겨놓은 짐을 찾는 사람처럼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는 육아휴직 중이잖아요. 집에만 계시는데 애 하나 더 보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저는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베이비시터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봐줘요. 네? 우리 핏줄이잖아요. 집에만 계시는데라는 말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육아가 노는 건 줄 아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마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라도 한 듯한 타이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제 안부나 몸 상태를 묻는 인사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예, 너희 동서 도망갔다며? 어휴, 내가 그년 눈빛이 흐리멍덩할 때부터 알아봤다. 어떻게 지 배 아파 낳은 새끼를 버리고 도망을 가니? 천벌을 받을련. 시어머니는 1분 넘게 동서 욕을 퍼부으시더니 대뜸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민석이 지금 정신없을 거다. 당장 내일 회사 나가야 하는데 애 때문에 회사 잘리면 안 되잖니. 내가 좀 데리고 있어라. 어차피 넌 집에서 애 키우는 게 일이잖니. 젖 먹이는 김에 하나 더 먹인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여자끼리 상부상조하는 셈치고 좀 도와줘라. 상부상조라니요. 내 몸이 부서져라 희생하는 게 어떻게 상부상조입니까? 거절하려 입을 때려는데 시어머니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 힘들다고 엄살 피우지 마라. 네 시동생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일 텐데 형수라는 사람이 매정하게 굴면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되겠니?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해 줄 테니까 군말 말고 맡아. 뚜뚜뚜.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실 제가 동서를 곱게 보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동서는 결혼할 때부터 묘하게 얄미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전 부치고 설거지하느라 허리 한 번 못 펴는데 동서는 늘 형님, 제가 몸이 좀 약해서요. 어머니, 저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를 못 맡겠어요. 하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곤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타박할 때도 동서는 남편 등 뒤에 숨어 모른 척하거나 얄밉게 웃으며 상황을 피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거리를 뒀었죠. 그런 사람이 결국 핏덩이까지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하니 동서에 대한 원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래, 평소에도 그렇게 이기적이더니 결국 자기 살겠다고 자식까지 버리는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이기적인 모습 뒤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를요. 그저 당장은 눈앞에 닥친 이 현실이 동서타신 것만 같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동생은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눈치챘는지 안도하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수, 엄마랑 통화하셨죠? 저 진짜 급해서 그래요. 퇴근하고 바로 올게요. 맹세해요. 시동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실엔 빗소리와 신생아 2명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장을 보고 돌아오셔서 이 광경을 보시고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네 시동생도 참 어떻게 산후조리하는 형수한테 핏덩이를 맡겨? 제정신들이니?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도 우는 사돈댁 아이를 외면하지 못해 안아 올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집안 분위기가 늘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맏며느리니까, 내가 형수니까. 참는 건 늘 제 몫이었고 그 짐을 나눠지는 건 결국 제 친정 엄마였습니다. 죄송함과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진정한 생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쌍둥이 육아가 힘들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서로 생활 리듬이 전혀 다른 남의 집 아이와 내 아이. 한 놈 겨우 먹이고 트림시켜 재우면 다른 놈이 배고프다고 악을 쓰며 깹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면 해방감을 느낀 다른 놈이 또 싸고 제 딸은 낯선 아기 울음소리에 놀라 예민해져서 등 센서가 켜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내려놓기만 하면 자지러지게 울어대니 하루 종일 안고 있어야 했죠. 더 큰 문제는 제 몸이었습니다. 전몸살이 심하게 와서 가슴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열은 펄펄 끓어오르는데 쉴 틈은 1초도 없었습니다. 유축할 시간조차 없어 옷이 젖어 들어가고 손목과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밖은 캄캄한데 제 눈앞은 더 캄캄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마치 제 뇌를 파먹는 것 같은 환청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거나 미치거나 둘 중 하나겠구나 싶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온다던 시동생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진동하는 술 냄새에 헛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도련님, 바로 온다면서요. 지금 술 마시고 온 거예요? 제가 쏘아붙이자 시동생은 혀 꼬인 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형수 미안해요. 애엄마 찾느라 아는 형님들 만나서 수소문하느라고 한잔했어요. 맨정신으로는 너무 괴로워서. 아니, 애 엄마 찾는데 술은 왜 마십니까? 그리고 애가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며 울던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아기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로 향하더군요. 애는 잘 자죠? 하. 형수, 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소파에서 눈 좀만 붙일게요. 애 깨면 깨워줘요. 그러더니 1분도 안 되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잠에 떨어졌습니다. 육아를 돕기는커녕 술 취한 거구의 남자라는 짐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저 인간을 깨워서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야근을 마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라도 내 편이 되어 시동생을 쫓아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자는 동생을 보며 짠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여보, 민석이 자는 거 봐라. 재수씨 도망가고 오죽 힘들었으면 저러겠어.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해? 당신 눈엔 저 인간만 불쌍하고 열 39도 찍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나는 안 보여.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당신 동생 깨워서 당장 데려가라고 해. 제가 악을 쓰자 남편은 당황하며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픈 애한테 왜 소리를 질러? 동생 깰라. 며칠만 참자, 응? 내가 주말에 다 할게. 우리 엄마가 나중에 당신한테 잘한다잖아. 남편에게 저는 아내나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그저 자기 가족의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줄 기능직에 불과했던 겁니다. 철저한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3일이 지났습니다.
시동생은 온갖 핑계를 대며 아예 우리 집으로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면 동서 생각이 나서 못 있겠다.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유였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염장을 질렀습니다. 애는 잘 크냐? 너희 동서 욕하지 말고 잘 거둬라. 조카 거두는 게 다 너한테 복으로 돌아온다. 우리 며느리 장하다. 장하다는 그 말이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저는 가족의 위기를 구한 영웅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하녀였습니다. 제 손목은 이제 숟가락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랐고 얼굴은 퀭하게 들어가 해골처럼 변해갔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희생해도 누구 하나 진심으로 병원 가봐라, 괜찮니 물어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4일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아기들을 겨우 재우고 소파에 쓰러져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스팸인가 싶어 무시하려다 미리 보기에 뜬 내용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님, 저예요. 놀라셨죠? 저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동서였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니? 그럼 대체 어디 있는 건지, 왜 연락이 안 됐던 건지.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음만 나왔습니다. 초조함에 입술을 물어뜯고 있는데 잠시 후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사진 몇 장이 연달아 전송되었습니다. 사진을 클릭한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동서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온통 피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상태였고 팔과 다리에는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맞은 듯한 시퍼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 아니 고문에 가까운 흔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온 메시지의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 그 사람 도박해요. 친정에서 해준 전세금 2억, 그거 다 날리고 사채까지 썼어요. 돈 더 내놓으라고 친정에 전화하라는 거 거절했더니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머님은 옆에서 보시고도 남자가 돈 좀 날릴 수도 있지, 어디서 말대꾸냐며 제 머리채를 잡으셨고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를 읽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애기 데리고 나오려는데 그 사람이 애 뺏어서 인질로 삼겠다고 했어요. 저 지금 경찰서 갔다가 병원에 숨어 있어요. 형님, 제발 우리 아기 좀 지켜주세요. 그 사람 돈 안 나오면 애한테 무슨 짓 할지 몰라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동생의 눈물, 시어머니의 다급했던 전화, 그리고 며칠만 봐달라던 그 뻔뻔한 부탁까지.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고 아이를 볼모로 삼아 동선의 친정 돈을 뜯어내기 위해 저를 안전한 보관함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배신감을 넘어선 사리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준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동서가 보낸 끔찍한 사진들을 꾹 누르고 짐짓 모른 척하며 떠보았습니다. 어머니, 동서 진짜 제 발로 도망간 거 맞아요? 혹시 쫓겨난 거 아니고요?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식탁에 쾅 내려놓으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년이 지 발로 나간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걔가 애 키울 자격이나 있니? 남자기 하나 못 살려주고 툭하면 아프다 징징대고. 차라리 이참에 이혼시키고 네가 키우는 게 낫다. 너애 잘 보잖아. 네가 키우는 게 낫다니요. 핏줄인 손주를 그리고 며느리의 인생을 물건 취급하는 그 태도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괴물이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여서는 안 될 악마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족이라고 믿고 지키려 했던 것들이 얼마나 추악한 오물 덩어리였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며느리를 희생양 삼는 사람들. 시동생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며느리를 폭행하고 아이를 인질 삼아 또 다른 며느리인 저를 감옥 같은 육아 지옥에 가뒀던 겁니다. 저 또한 이 집안에서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무료 베이비시터? 감정바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나도 동서꼴이 난다. 내 딸을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눈물을 닦아낸 저는 처음으로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즉시 동서가 보내준 사진과 문자 내용을 모조리 캡처해서 제 클라우드와 외장 하드에 이중으로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쁜데 미안해라고 시작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당장 들어와.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나 짐 싸서 친정 갈 거고 바로 이혼 소송할 거야. 제 목소리에서 살기를 느꼈는지 남편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하며 당황했습니다. 30분 내로 튀어오지 않으면 정말 끝이라고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동생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통수를 보는데 당장이라도 리모컨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이제 곧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오늘 오전에 잠깐 짬을 내어 유방외과와 정형외과를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손목과 가슴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산모님, 이거 미친 짓이에요. 손목 인대가 거의 너덜너덜해요. 지금 당장 입원해서 쉬지 않으면 평생 숟가락도 못 들 수 있어요. 유선염도 너무 심해서 수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집에서 뭘 하시길래 몸이 이 지경이 됩니까? 의사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올려진 전치 4주 요양 및 절대 안정 필요라고 적힌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비명, 그리고 의사의 경고. 이것이 저의 방패이자 창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며느리니까 참아라는 개소리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왔고 그 소리에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도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 저는 테이블 위에 진단서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해. 내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 남의 새끼까지 거두라고. 다들 제정신이야? 제 섯을 펄은 일깔에 시동생이 흠칫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눈을 흘기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새끼라니. 네 조카다. 형수가 돼서 어찌 그리 매정해. 시동생이 힘들면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매정할래요. 도련님, 지금 당장 애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남의 집 귀한 딸 몸 병신 되는 것도 아셔야죠. 저 오늘부로 파업입니다. 이 집에서 다들 나가세요.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형수,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갈 데가 어딨어? 쫓겨나면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하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 며느리 잘못 들여서 풍비박산 나네. 내가 널 어떻게 봤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그들의 레퍼토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쏙 빼고 피해자인 저를 정없는 사람, 가정을 깨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가스라이팅. 예전 같으면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제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알기에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풍비박산? 그래, 누가 진짜 풍비박산 나는지 한번 보자.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난리법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늘 중간에서 우물쭈물하며 좋은 게 좋은 거지라던 남편이 식탁 위에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인대 파열 의심, 심각한 유선염, 입원 요망.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남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퉁퉁 부어터진 손목과 퀭하게 들어간 눈,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번갈아 보더니 마침내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야, 김민석. 남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거실의 소음을 뚫고 나왔습니다. 너 당장 짐 싸. 그리고 엄마도 가세요. 내 마누라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다들 미쳤어? 남편이 처음으로 제 편을 들며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벙찐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의 멱살을 잡고 현관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도어락이 해제되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 꼼짝 마.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함께 붕대를 감은 동서가 서 있었습니다. 동서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내 아기 내놔. 동서는 신발도 벗지 않고 뛰어들어와 멍하니 서 있는 시동생의 뺨을 있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살이 터지는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당신이 인간이야? 도박 빚 때문에 애를 볼모로 잡아? 내 새끼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했지. 경찰관들이 시동생을 제지하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김민석 씨 되시죠?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유괴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시동생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더군요. 알고 보니 진실은 더욱 추악했습니다. 시동생은 동서를 감금하고 폭행하다가 동서가 맨발로 탈출하자 앙심을 품고 아이를 데려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애를 고아원에 버리겠다고 협박하려 했던 겁니다. 저에게 맡긴 건 자신이 협박 전화를 하는 동안 아이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시동생은 저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형수가 말 좀 잘해줘. 내가 애 맡기려고 온 거지 인질은 무슨 인질이야. 억울해.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그 뻔뻔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서가 보내준 문자 내역과 사진들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네요. 도련님 도박 빚 때문에 동서 때리고 애 뺏어온 거 여기 문자에 다 적혀 있잖아요. 결정적인 증거 앞에 시동생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수 제발. 하며 징징거리는 시동생의 양손에는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경찰관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경찰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아까 민석이 잡혀가는 거 보셨죠? 어머니도 공범인 거 아시죠? 동서의 목소리는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맞아서 피 흘릴 때 옆에서 뭘 하셨어요?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말을 듣는다고 하셨죠? 저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방조제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뵙죠. 시어머니는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바닥에 드러누웠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동서는 울면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도 엄마 품을 안은지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동서는 퉁퉁 부은 제 손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형님한테까지 이 짐을 지웠네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동서의 멍든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두 여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이제 이 지옥 같은 집안 눈치 보지 말고 자네 인생 살아. 아이는 엄마가 강해야 지키는 거야. 우리는 며느리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같은 엄마로서 그리고 같은 피해자로서 깊은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A4 용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각서였습니다. 1. 본가와의 모든 연락 및 방문을 끊는다. 2. 육아 및 가사는 55로 분담한다. 3. 이를 어길 시 즉시 이혼하며 양육권은 아내에게 넘긴다. 남편은 군말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에 파스를 붙여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 동생이, 내 엄마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몰랐어. 내가 당신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남편의 사과가 너무 늦은 감은 있었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 편에 선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이 각서를 액자에 넣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 후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지만 제 인생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고
양육권과 위자료까지 완벽하게 받아냈습니다. 시동생은 상습 도박과 특수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알아놓으셨지만 두 며느리 모두 발길을 끊었고 아들인 제 남편조차 죗값 치르시라며 병원비만 입금하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결말이었죠. 몇 달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신 거부된 시어머니 번호가 아닌 병원 공중전화였습니다. 애미야, 나다. 몸은 좀 괜찮니? 내가 잘못했다. 집이 너무 춥고 적막하다. 손녀 보고 싶은데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니?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힘없는 목소리. 하지만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아시죠? 그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그리고 동서한테 하신 짓 생각하면 그 적막함도 사치예요. 저희는 이제 남입니다. 2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전화를 끊는 순간 가슴속에 묵혀있던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나를 지킬 줄 아는 당당한 저 자신이 되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제 딸과 함께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서와는 가끔 만나 맛집도 다니고 육아 고민도 나누는 세상에 둘도 없는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고요.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자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도 결국 나라는 것.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라는 무거운 이름에 짓눌려 숨죽여 울고 계신가요? 이제는 당당하게 소리치세요.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했던 속이 마지막 사이다 한 방으로 뻥 뚫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세상 모든 며느리들 그리고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모든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저의 사이다 복수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